자유로운 새가 있었다. 다른 새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을 날고 열매를 따먹고 맑은 목청을 자랑했다. 그런데 그 새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작은 돌 하나씩을 모았다. 그리고 자신이 모은 돌들을 분류하면서 즐거운 일이 떠오르면 웃고 슬픈 일이 기억나면 울었다. 새는 언제나 그 돌들을 가지고 다녔다. 그 돌들을 결코 잊은 적이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새는 더 많은 돌들을 갖게 되었고 늘 그런 식으로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며 돌들을 분류했다. 마침내 돌들이 무거워져서 새는 하늘을 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으며 어느 날은 더 이상 날 수 없게 되었다. 열매를 따먹을 수도 없었다. 이따금 내리는 비에 겨우 목을 죽일 뿐이었다. 하지만 새는 끝까지 견디며 자신의 소중한 돌들을 지켰다. 얼마 후 새는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숨졌다. 그 새를 떠올리게 하는 한 무더기에 쓸모없는 돌멩이들만이 뒤에 남았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뒤돌아보는 새는 죽은 새다. 모든 과거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날개에 매단 돌과 같아서 지금 이 순간의 여행을 방해한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은하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입니다. 류시와 지음 더 숲에서 편했습니다. 저자 류시와님은 경희대 국문과 시절 은사였던 소설가 황순환 선생이 시는 젊었을 때 쓰고 산문은 나이 들어서 쓰는 것이다. 시는 고뇌를, 산문은 인생을 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말을 잊지 않고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시작된 인간 존재와 삶의 근원에 대한 물음을 끊임없이 던지며 우리에게 그에 대한 해안을 갖게 하는 따스한 감성의 글들을 많이 쓰셨지요.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힘든 일들이나 걱정, 불안을 슬며시 퇴색시켜버리는 관점의 전환을 갖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 힐링 스토리를 몇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15년 전 겨울 뉴욕에 머물고 있던 나는 자연주의 사상가 헨리 데이빗 소로가 숲속 생활을 실천한 월든 호수를 보러 가기 위해 이른 아침 보스톤행 기차를 탔다. 지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초행길이라 앞좌석에 앉은 백인에게 월든 호수가 위치한 콩코드시로 가는 방법을 물었다. 남자는 호수에 대해선 알지 못하지만 보스톤 기차역 바로 옆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면 콩코드행 버스가 있다고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보스톤역에 도착한 나는 그의 설명대로 버스 타는 곳을 금방 발견할 수 있었고 다행히 시간마다 버스가 있어서 얼마 기다리지 않아 콩코드행 차에 올라탔다. 그날따라 폭설이 퍼부어 눈 많기로 유명한 미 동북부 지역의 겨울을 실감나게 했다. 하얀 눈발이 시야를 가리고 나무도 숲도 온통 흰 세상이었다. 그런데 30분 거리라고 알고 있던 콩코드는 3시간 넘게 눈보라 속을 달려도 나타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눈길이라서 버스가 느리게 간다는 사실을 감안한다 해도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마침내 커다랗게 적힌 콩코드 표지판과 함께 버스는 종점에 도착했는데 차에서 내린 내 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는 설원뿐이었다. 나는 터미널 사무실로 가서 월든 호수 가는 길을 물었고 여러 사람들이 몰려와 토론을 벌인 끝에 나는 보스톤시에 인접한 매사추세츠주의 콩코드라는 작은 마을로 가야 했는데 훨씬 멀리 떨어진 북쪽 뉴햄프셔주 주도인 콩코드시로 잘못 왔음이 밝혀졌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였다.
버스 회사에서는 가엾은 동양인 여행자를 배려해 차비도 받지 않고 보스턴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도로 태워주었다. 다시 3시간 넘게 눈 폭풍 속을 달려 보스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다. 진짜 콩코드에서 숙소를 발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이어서 잠시 망설였지만 다음 날로 미루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아 서둘러 택시를 잡아타고 호수로 향했다. 이번에는 정말로 30분도 안 걸려 정확한 목적지에 도착했다. 눈앞에 나타난 호수는 생각했던 것보다 컸다. 옅은 저녁빛에 잠긴 얼어붙은 수면과 낙엽진 겨울나무들이 나를 맞이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소로가 모두들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시대에 물질 문명을 거부하고 홀로 자신의 노동에 의지하면서 통나무집을 짓고 산 곳, 19세기의 경전이라 불리는 월든을 지필한 곳에 마침내 서게 되자 감동이 밀려왔다. 그러는 사이 택시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고 나는 더 어두워지기 전에 눈 덮인 호수를 한 바퀴 돌기 위해 걸음을 옮겼다. 겨울 저녁이라서 인적이 거의 끊겨 있었다. 그런데 산책로 중간에서 한 백인 노인과 마주쳤다. 그는 오솔길 모퉁이에서 갑자기 나타난 장발의 동양인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고 우리는 자연스레 인사를 교환하게 되었다. 그는 소로의 책을 읽고 40년 전에 콩코드로 이사와서 자연주의 사상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날이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그렇게 둘레길을 돌며 월든 호수와 소로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계획에도 없이 그의 집에 초대받아 저녁을 대접받았다. 우리는 밤늦도록 삶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튿날 나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새로 복원된 소로의 오두막과 소로의 스승 에머슨의 생가도 방문했다. 그리고 소로의 무덤 옆에 나란히 있는 큰바의 얼굴과 주홍 글씨의 저자 나다니엘 호손과 작은 아시들을 쓴 루이자 메이 알코트의 묘지에도 꽃 한 송이를 바쳤다. 콩코드는 작은 마을이지만 위대한 사상가와 문인들을 많이 배출한 곳이며 현재도 200여 명의 작가들이 살고 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나는 그의 집에 머물며 아침 저녁으로 함께 월든 호수를 산책했다.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우리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친구가 되었다. 그는 나를 우연한 방문객 이상으로 대했다. 암으로 투병 중이었지만 소로와 월든 호수 영향을 받아 정신과 영혼이 투명해진 사람이었다. 만약 그날 엉뚱한 콩코드시로 가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곧바로 월든 호수에 갔다면 나는 그와 마주치지 못했을 것이다. 내 마음에 남아있는 한 아름다운 영혼을 만나는 행운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겉으로 보면 그날 나는 먼 길을 빙 돌아서 월든 호수로 갔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그와의 만남을 향해 가는 지름길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길을 돌아 기적처럼 어떤 목적지 혹은 어떤 사람에게 도착한다. 때로는 우회로가 지름길이다. 삶이 우리를 우회로로 데려가고 그 우회로가 뜻밖의 선물과 예상하지 못한 만남을 안겨준다. 먼 길을 돌아 곧바로 목적지로 가는 것. 그것이 여행의 신비이고 삶의 이야기이다. 방황하지 않고 직선으로 가는 길과 과정의 즐거움과 이야기를 놓친다. 많은 길을 돌고 때로는 불필요하게 우회하지만 그 길이야말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 헤매는 것 같아 보여도 목적지에 도달해서 보면 그 길이 지름길이자 유일한 길이다. 길들이 자세히 표시된 지도를 가끔은 접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길을 잘못 접어들어 들르게 된 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다.
잘못된 기차가 목적지에 데려다 줄 수도 있는 것처럼 신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기 위해 때로는 길을 잃게 한다. 월든호수로 가는 길이 그러했듯이 가까이 있는 것을 찾기 위해 멀리 떠나야 할 때가 있다. 시인 루미는 말한다. 나는 많은 길을 돌아서 그대에게로 갔지만 그것이 그대에게로 가는 직선 거리였다. 타고르도 당신에게로 가는 가장 먼 길이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라고 노래했다. 우리는 다 같다. 공감과 연민. 배우 김혜자 씨와 함께 네팔을 여행할 때의 일이다. 카트만두 외곽의 유적지에 갔다가 길에 장신구들을 펼쳐놓고 파는 여인을 보았다. 이름난 관광지라서 노점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녀가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김혜자가 걸음을 멈추더니 그녀 옆으로 가서 앉는 것이었다. 물건을 사려는 게 아니었다. 그제야 보니 그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고 있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싸구려 장신구들 위로 번졌다. 놀라운 일은 김혜자 역시 그녀 옆에 앉아 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말도 없이 여인의 한 손을 잡고 울고 있었다. 먼지와 인파 속에서 국적과 언어와 신분이 다른 두 여인이 서로 눈물의 이유도 묻지 않은 채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었다. 다큐멘터리를 찍는 것도 방송 작가가 따라온 것도 아니었다. 배우 김혜자의 연기가 아니라 인간 김혜자의 자발적인 공감의 눈물, 연민의 눈물이었다. 공감 능력은 생존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공감 능력은 인간의 잔인성을 억제해 준다.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려는 본능적인 성향을 외면하면 사람들을 사물화하게 되고 서로를 사물로 대할수록 세상은 더 위험해진다라고 감성지능 EQ 저자 데니엘 골먼은 썼다. 연구 결과 공감 능력은 뇌 속에 내재해 있으며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타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침팬지보다 지능이 낮은 레서스 원숭이에 대한 행동 실험에서도 자신이 먹이를 집을 때마다 우리 안의 다른 원숭이들에게 전기 충격이 가해진다는 것을 인지한 원숭이는 차라리 굶어 죽는 쪽을 택했다. 먹이를 얻어먹을 때마다 다른 원숭이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리자 실험 대상 원숭이는 12일 동안이나 먹기를 거부해 실험이 중단되었다. 유아기의 아기는 자신이 괴로울 때는 잘 울지 않지만 다른 아기들이 우는 것을 보거나 들으면 더 쉽게 울음을 터뜨린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뇌신경학자들은 최근에 발견된 거울 뉴런을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느낀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신경세포가 거울 뉴런이다. 즉, 옆 사람이 울면 나의 뇌는 나 자신이 울 때와 동일한 부분이 활성화된다. 옆 사람이 웃거나 행복할 때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거울처럼 반영한다고 해서 붙여진 거울 뉴런은 인간의 공감 능력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해주는 현대 뇌과학의 가장 중요한 발견으로 꼽힌다. 타인의 처지와 감정을 이해하도록 도와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고 감정과 감정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거울 뉴런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뇌는 다른 사람과 관계 맺도록 배선되어 있으며 이것은 생존의 필수 요건이다. 이 신경세포의 손상을 입은 사람은 타인에 대한 연민과 관심이 결여되어 사회성이 부족하고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며 심하면 자폐증으로 나타난다. 공감은 행복에 직결된다. 만일 당신이 강렬한 기쁨이나 깊은 슬픔을 보이는데 상대방이 돌처럼 무신경하다면 당신은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것이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은
진정한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공감이다. 북적대는 관광객들과 노점상들 속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여인을 발견한 것도 놀라웠지만 언어도 통하지 않는 타인의 슬픔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감 능력. 우는 사람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마음이 김혜자를 진정성 있는 배우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이윽고 네팔 여인의 눈물은 옆에 앉은 김혜자를 보며 웃음 섞인 울음으로 바뀌었으며 이내 밝은 미소로 번졌다. 공감이 가진 치유의 힘이었다. 우리는 함께 아파함으로써 위로받고 강해진다. 헤어지면서 김혜자는 팔찌 하나를 고른 후 그 노점상 여인의 손에 $300를 쥐어주었다. 그 여인에게는 거금이었다. 여인은 놀라서 자기 손에 들린 돈과 김혜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떠나면서 뒤돌아보니 여인은 서둘러 좌판을 정리하고 있었다. 내가 왜 그런 큰 돈을 주었느냐고 묻자 김혜자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횡재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힘들잖아요. 김혜자는 그 팔찌를 여행 내내 하고 다녔다. 그 무렵 김혜자 역시 힘든 시기를 보낼 때였다. 그녀의 고뇌와 절망은 대중이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타인의 아픔에 대한 진실한 공감 능력으로 자신의 아픔까지 치유해 나갔다. 공감은 나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을 갖겠다는 선택이다. 훗날 내가 네팔에서 그 일을 이야기하자 김혜자는 말했다. 그 여자와 나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녀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고 작은 기적들을 원하고 잠시라도 위안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다 같아요. 쾌렌시아. 투우장 한쪽에는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구역이 있다. 투사와 싸우다가 지친 소는 자신이 정한 그 장소로 가서 숨을 고르며 힘을 모은다. 기운을 되찾아 계속 싸우기 위해서다. 그곳에 있으면 소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소만 아는 그 자리를 스페인어로 쾌렌시아라고 부른다.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이다. 쾌렌시아는 회복의 장소이다.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힘들고 지쳤을 때 기운을 얻는 곳. 본연의 자기 자신에 가장 가까워지는 곳이다. 사냥이나 술록이 두려움 없이 풀을 뜯는 비밀의 장소. 독수리가 마음 놓고 둥지를 트는 거처. 곤충이 비를 피하는 나뭇잎 뒷면. 땅두더지가 숨는 구리 모두 그곳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만의 작은 영역. 명상에서는 이 쾌렌시아를 인간 내면에 있는 성소에 비유한다. 명상 역시 자기 안에서 쾌렌시아를 발견하려는 시도이다. 내가 만난 영적 스승들이나 명상 교사들도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수행자들을 만나지만 수시로 자신만의 장소에 머물며 새로운 기운을 얻고 그럼으로써 더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펼 수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의 샘이 바닥난다. 내 삶에 힘든 순간들이 있었다. 그 순간들을 피해 호흡을 고르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들로 마음이 피폐해질 수 있었다. 그럴 때마다 여행은 나만의 쾌렌시아였다. 여행지에 도착하는 순간 문제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 자신이 되었으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 그러고 나면 얼마 후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다시 삶 속으로 뛰어들 수 있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쾌렌시아를 안다. 뱀과 개구리는 체온으로 동면의 시기를 정확히 알며 제주왕나비와 두루미도 매년 이동할 때가 되면 어디로 날아가 휴식할지를 안다. 그것은 존재계가 생명을 지속하기 위한 본능적인 부름이다.
인간 역시 언제 일을 내려놓고 쉬어야 하는지 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몸이 우리에게 말해준다. 쾌렌시아가 필요한 순간임을. 나 자신으로 통하는 본연의 자리, 세상과 마주할 힘을 얻을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장소만이 아니다. 결 좋은 목재를 구해다 책상이나 책꽂이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번뇌가 사라지고 새 기운이 솟는다. 그 자체로 자기 정화의 시간이다. 좋아하는 공간, 가슴 뛰는 일을 하는 시간,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 이 모두가 우리 삶의 쾌렌시아의 역할을 한다. 소음으로부터 벗어난 곳에서의 명상과 피정, 기도와 묵상의 시간, 하루 일과를 마치고 평화로운 음악이나 풀벌레 소리에 귀 기울이는 밤, 내면 세계의 안식처를 발견하는 그 시간들이 모두 쾌렌시아이다. 막힌 숨을 트이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없으면 생의 에너지가 메마르고 생각이 거칠어진다. 투장의 쾌렌시아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투가 진행되는 동안 손은 어딘가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이며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인지를 살핀다. 그리고 그 장소를 자신의 쾌렌시아로 삼는다. 투사는 소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 장소를 알아내어 소가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투를 이해하기 위해 수백 번 넘게 투장을 드나든 해밍웨이는 쾌렌시아에 있을 때 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져서 쓰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썼다. 삶은 자주 위협적이고 도전적이어서 우리의 통제 능력을 벗어난 상황들이 펼쳐진다. 그때 우리는 구석에 몰린 소처럼 두렵고 무력해진다. 그럴 때마다 자신만의 영역으로 물러나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추스리고 살아갈 힘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숨을 고르는 일은 곧 마음을 고르는 일이다. 히말라야 트레킹, 고산 부족과의 생활, 나를 가족처럼 보살펴준 오지 마을 사람들, 겐지스 강의 작은 배 위에 누워 무념무상하게 바라보던 파란 하늘, 앞니 4개 부러진 닭발승과 사과를 깨물어 먹을 수 있는가 시험하며 천진난만하게 웃던 일들. 이런 쉼의 순간들이 없었다면 나 역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누군가 말했듯이 인생은 쉼표 없는 악보와 같기 때문에 연주자가 필요할 때마다 스스로 쉼표를 매겨가며 연주해야만 한다. 가장 진실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쾌렌시아이다. 나아가 언제 어디서나 진실한 자신이 될 수 있다면, 싸움을 멈추고 평화로움 안에 머물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든 곳이 쾌렌시아가 될 수 있다. 신은 본래 이 세상을 그런 장소로 창조했다. 당신에게 쾌렌시아의 시간은 언제인가? 일요일마다 하는 산행, 바닷가에서 감상하는 일몰, 낯선 장소로의 여행,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과의 만남, 혹은 음악이든 그림이든 책 한 권의 여유든 주기적으로 나를 쉬게 하고 기쁘게 하고 삶의 의지와 꿈을 되찾게 하는 일들 모두 쾌렌시아가 될 수 있다. 좋은 시와 글을 종이에 베껴 적거나 소리내어 읽는 것 같은 소소한 일도 그런 역할을 한다. 긴 여행이 불가능할 때 나는 이틀 정도 시간을 내어 제주도의 오름을 오르거나 사려니 숲길을 걷는다. 그곳에서 흙과 햇빛과 바람, 성스러운 기운들과 일체가 된다. 그때 발걸음이 곧 날개가 된다. 자연과 연결되는 장소, 대지와 하나 되는 시간만큼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없다. 그때 우리는 인도의 오래된 경전 아슈타바크라 기타의 말을 이해하게 된다. 삶의 파도들이 일어나고 가라앉게 두라. 너는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다. 너는 바다 그 자체이므로.
삶에서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매일매일이 단조로워 주위 세계가 무채색으로 보일 때,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아 심장이 무너질 때, 혹은 정신이 고갈되어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을 때, 그때가 바로 자신의 쾌렌시아를 찾아야 할 때이다. 그곳에서 누구로부터도 어떤 계산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 자유 영혼의 순간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는 길이다. 빛은 상처를 통해 들어온다. 페마 초드로는 뉴저지주 중상류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났다. 미국 최고의 여자 사립고등학교인 미스 포터즈 스쿨을 다니고 학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뉴욕 사라 로렌스 칼리지에서 공부했다. 졸업 후 변호사와 결혼해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았다.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후에는 UC 버클리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따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이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상황이 달라졌다. 성격 차이로 이혼한 그녀는 얼마 후 작가와 재혼해 뉴멕시코주로 이사했다. 그곳에서도 교사 생활을 계속하며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아이들을 키웠다. 어느 이른 봄날 그녀가 멕시코 스타일의 벽돌집 앞마당에 서서 평화롭게 차를 마시고 있는데 차 한 대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차문이 꽝 하고 닫히더니 집 모퉁이를 돌아 남편이 나타났다. 8년 동안 함께 산 그는 마당에 선 채로 그녀에게 선언했다. 우리 둘 사이엔 문제가 있어. 나한테 다른 여자가 생겼어. 이혼해줘.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지했다. 그냥 하늘이 참 넓다는 것과 집 옆으로 흘러가는 개울물 소리와 찻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느껴졌다. 시간도 사라지고 생각도 멈추고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빛과 무한한 고요만이 있었다. 이윽고 정신을 수습한 그녀는 돌멩이 하나를 집어 그에게 던졌다. 큰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것과 같았다. 두 번째 이혼 후 사람들은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영화관에 데려가고 레스토랑으로 불러내고 술을 마셨지만 상처와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불행 속에 5년이 흐른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어떤 사람의 픽업 트럭 앞좌석에 놓인 잡지를 들춰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티베트 승려가 쓴 부정적인 감정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읽었다. 그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 글을 읽어내려갔고 자신이 통과하고 있는 감정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며 그 생생한 감정들이 자신을 더 본질적인 세계로 인도할 수 있음을 알았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남자가 아니라 마음 수행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삭발을 하고 티베트 불교에 입문했다. 그리고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수단으로 마음의 세계에 다가갔다. 두려움, 분노, 실망 같은 부정적 감정의 시간들은 마음의 왜곡된 지점을 알아차리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으며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집착이 고통을 부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해서 페마 초드로는 티베트 불교에서 정식으로 계를 받은 첫 번째 미국 여성이 되었다. 그리고 북미 대륙에 세워진 최초의 티베트 절인 간포 승원의 책임자가 되었다.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질 때를 비롯한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 저서와 강연을 통해 통찰력 있는 지혜를 전달해온 그녀는 달라이라마 틱나칸과 더불어 우리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훗날 페마는 전 남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나의 가장 큰 스승이었다. 그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겪는 일들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다. 사건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어난다.
예기치 않았던 불행은 껍질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아서 껍질 속에 가려져 있던 우리 본연의 모습을 보게 한다. 내 친구인 탁발승 마노즈 바바는 원래 땅콩 장수였다. 북인도 비하르주 천민 집안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줄곧 바구니를 이고 다니며 노상에서 땅콩을 구워서 팔았다. 20살에는 인근 도시에 새빵을 얻어 혼자 살면서 지니아빠담 맛있는 땅콩 사세요를 거리마다 외치며 다녔다. 얼마 후 고향 연마을의 처녀와 중매 결혼을 했다. 그녀 역시 겨우 끼니를 잇는 집안 출신이라서 결혼 지참금을 가져오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가장답게 열심히 땅콩을 팔았다. 하루 종일 팔아도 수입이 별로였지만 아침마다 빼빼 마른 몸으로 바구니를 이고 나갔다. 결혼 생활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에 땅콩 바구니를 이고 나왔다가 무엇인가를 놓고 왔다는 것을 안 그는 다시 집으로 갔다. 방문을 열자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누워 있었다. 옆방에 새든 남자였다. 무중력 상태에 서 있는 것처럼 시간이 멈췄다. 생각이 정지하고 삶이 정지했다. 진공의 병속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신을 차린 그는 남녀를 향해 땅콩을 바구니째 집어던졌고 여자는 친정으로 도망쳤다.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졌다. 그 후 그는 아내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결혼 전부터 그 남자와 애인 관계였으며 전통에 따라 중매 결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자 그 남자가 그녀를 따라와 옆방에 새들어 살았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 몇 해 뒤 그녀의 고향집에 한번 찾아간 적은 있었다. 그녀가 딸을 낳았는데 그의 아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는 마을 어귀에서 어린 딸의 얼굴을 한번 보고 헤어졌다.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다. 그것으로 이번 생에서의 모든 인연이 끝났다. 땅콩 장사도 막을 내렸다. 분노와 상처와 시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그는 거리를 지나는 한 탁발승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머리를 기르고 사도가 되었다. 라자스탄의 아슈람으로 가서 5년 동안 생활한 후 탁발하며 전국을 방랑하기 시작했다. 그때의 일을 묻자 그는 다 전생의 일이며 마야가 벌인 일이라고 했다. 혹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냐고 내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사실이면 땅콩 장수 흉내를 내보라고 하자 그는 목을 길게 빼고 소리도 낭낭하게 외쳤다. 지니아빠담 맛있는 땅콩 사세요. 그러자 정말로 옆집에서 땅콩을 사려고 사람이 달려나왔다. 마노즈 바바는 부러울 정도로 즐겁고 행복하고 자유롭다. 제자도 없고 저서도 없으며 사원도 없다. 머리 위에 짊어지고 다녀야 하는 바구니도 없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은 모두 날씨 같은 것이고 자신의 본질은 그 날씨에 영향받지 않는 끝없이 파란 하늘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보낸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은 사람이다. 시인 루미는 썼다. 상처를 외면하지 말라. 붕대 감긴 곳을 보라. 빛은 상처난 곳을 통해 내게 들어온다. 삶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 자신에 대해 읽는 책이다. 그 책의 다음 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좋은 결론은 책 후반부에 적혀 있다는 것 외에는. 앞부분의 내용이 어둡다고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고통은 진정한 길을 열어준다. 그리고 마침내 고통은 지나가고 아름다움은 남는다. 루미는 다시 말한다. 슬픔은 기쁨을 위해 그대를 준비시킨다. 그것은 난폭하게 그대 집안의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린다.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공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것은 그대 가슴의 가지에서 변색된 잎들을 흔든다. 초록의 새 잎이 그 자리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것은 썩은 뿌리를 잡아 뽑는다. 그 아래 숨겨진 새 뿌리들이 자라날 공간을 갖도록.
슬픔이 그대의 가슴으로부터 흔드는 것마다 훨씬 좋은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몇 해 전 네팔에서 히말라야 트레킹을 할 때의 일이다. 포카라를 출발해 일주일 넘게 걸어 3,800m의 묵티나트로 가는 여정이었다. 사과산지로 유명한 중간 지점의 좀솜 마을은 작은 공항이 있는 산악지대의 요충지라서 여행자가 많고 숙소도 다양했다. 우리 일행은 공항 부근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는데 여주인이 볼에 밥풀이 붙은 욕심쟁이였다. 방은 지저분하고 음식도 열악했다. 나중에는 비싼 가격 때문에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트레킹 코스의 숙소는 하룻밤 묵는 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 일찍 배낭을 메고 다시 출발했다. 다음 마을인 무스탕 왕국 초이브 까그베니까지는 마른 강바닥을 따라 반나절 넘게 걸어야 했다. 얕은 물길도 통과하고 흔들다리도 건너고 목에 종을 매단 노새들의 행렬과도 마주치는 그 길은 멀리 안나푸르나, 다울라기리, 닐기리 등 신비롭게 솟은 히말라야 영봉들을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코스였다. 황량한 풍경 속에 노란 민들레와 청보리가 반갑게 나타나고 안을 기웃거리고 싶게 만드는 소박한 티베트 사원들도 있었다. 그런데 일행 중 한 명이 걷는 내내 좀솜 게스트하우스에서의 일을 우리에게 상기시켰다. 그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과 불쾌한 감정, 그리고 그 이전 마을들에서의 또 다른 경험들을 비교하느라 현재의 여정을 즐길 수 없었다. 까그베니에서 점심을 먹고 고지대의 묵티나트로 올라가는 가파른 오르막길에서도 그는 카그베니 식당의 불결함과 바가지 요금을 지적했다. 지구상에서도 보기 드문 광대한 황량함에 탄성을 지르게 되는 계곡들은 그의 트레킹 일기에 기록되지 않았다. 그토록 빼어난 절경을 그토록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는 지역은 세상에 많지 않다. 히말라야 설산들에 둘러싸여 100원의 향기로운 차를 마시는 것을 상상해보라. 어떤 찬사의 말로도 그 고마움과 감동을 표현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의 트레킹은 무거운 배낭과 부정적인 기억들에 짓눌린 여정이었다. 그가 마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를 끌고 가고 있었다. 숨이 턱에 차는 가파른 길, 발바닥의 물집, 불편한 게스트하우스와 맛없는 음식의 경험 등을 다 포함하는 것이 트레킹이다. 좋은 것만 기대하면 트레킹은 불가능하다. 그가 계속 불평을 늘어놓자 일행들은 하나둘 그와 거리를 두고 걷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트레킹 일정 내내 그는 외톨이가 되었다. 마음이 과거에 일어난 일들의 분노를 느낄수록 현재를 사랑하기가 더 어렵다. 마음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과거의 일을 계속 곱씹으면서 그것에 의해 왜곡된 인식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대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영적 스승을 찾아와 말했다. 저는 언제나 화를 내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승이 말했다. 그대는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받은 오래된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약해진 것이다. 저는 작은 일들 외에는 큰 상처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어떻게 먼 과거의 상처들이 지금의 나를 약하게 할 수 있죠? 스승이 옆에 놓여있던 작은 물병을 남자에게 주며 말했다. 손을 앞으로 뻗어 이 물병을 들고 있어보라. 무거운가? 아닙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10분 후 스승이 다시 물었다. 무거운가? 조금 무겁지만 참을만 합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 스승은 다시 물었다. 지금은 어떤가? 매우 무겁습니다.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말했다. 문제는 물병의 무게가 아니라
그대가 그것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는가이다. 과거의 상처나 기억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오래 들고 있을수록 그것들은 이 물병처럼 그 무게를 더할 것이다.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붙잡는 것이 삶의 기술이다. 오래전에 놓아버렸어야만 하는 것들을 놓아버려야 한다. 그 다음에 오는 자유는 무한한 비상이다. 자유는 과거와의 결별에서 온다. 뉴욕 어느 서점의 유리에 붙어있던 작자 미상의 글귀 하나가 내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있다.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도 새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이다. 어느 날 우리는 생명이 넘쳐나고 빛과 소리와 색이 가득한 이 행성에 여행을 온다. 언제 다시 떠나야 할지 알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삶이 우리의 기회이다. 상처에 대한 기억만 안고 이 세상과 작별하기는 아쉽지 않은가? 내려놓을수록 자유롭고 자유로울수록 더 높이 날고 높이 날수록 더 많이 본다. 가는 실에라도 묶인 새는 날지 못한다. 새는 자유를 위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 자체가 자유이다. 다시 오지 않을 현재의 순간을 사랑하고 과거 분류하기를 멈추는 것. 그것이 바람을 가르며 나는 새의 모습이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도 날개를 펼치고 있는 한 바람이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 새는 날갯깃에 닿는 그 바람을 좋아한다. 여기까지 읽고 오늘의 낭독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